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시작된 경북의성 산불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산불이 안동으로 확산해서 진화율은 어제보다 떨어졌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경북 의성 산불 피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의성에서만 건물 90여 곳이 피해를 봤다고 하던데요.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의성은 제가 있는 곳은 이곳 경북 의성군 점곡면입니다. 불에 탄 휴게소와 가까운 곳인데요. 제 뒤로 보이는 이 농가 창고도 완전히 불에 타서 폐허로 변해버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조금 옮겨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보이는 건 경운기인데요. 농가 주민의 말을 들어보면 얼마 전까지 썼다고 하는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버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돌려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1톤 트럭을 볼 수 있는데요. 철제 뼈대를 제외하면 모두 다 불에 타서 없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부를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내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철로 만들어진 것을 제외하면 모두 녹아내려 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길이 덮쳤을 당시에 얼마나 그 기세가 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옆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트랙터도 불에 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모내기 할 때 쓰는 이항기도 잿더미로 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쪽으로 조금 더 멀리 보면 뒤쪽에는 주택 건물 한 채도 불타서 폭삭 주저앉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붕만 지금 눈에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또 다른 창고도 화마에 부서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방송 전에 이곳 주민을 만나봤는데요. 불길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20분 만에 들이닥쳐서 손을 쓸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농사를 지어 일궈낸 농기구들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됐다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피해는 이곳뿐이 아닙니다. 나흘째 이어진 산불에 의성 지역 주택과 창고 등 92곳이 불에 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의성과 안동 지역 주민 2,800여 명도 지난밤 대피소에서 뜬 눈으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의성 지역을 휩쓴 불길이 밤사이 강풍을 타고 안동까지 퍼져나갔는데요. 진화율은 오전 9시 기준 어제보다 낮은 54%로 집계됐습니다. 불길이 스치고 지나간 면적, 다시 말해 산불 영향구역은 12,699헥타르로 어젯밤보다 1.5배 정도 늘었는데 여의도 43배에 이르는 면적입니다. 164km이던 화선도 214km로 길어졌습니다.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면 경북 김천까지 달릴 수 있을 정도의 거리입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아침 날이 밝으면서 헬기 62대를 투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방부 등과 협의해 15대를 추가 투입해 모두 77대를 산불 진화에 운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초속 10에서 20m에 이르는 강풍이 예보돼 있어서 진화 작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의성 산불 피해 현장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오늘 산불 진화 작업의 관건도 역시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바람 변수가 클 텐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네, 이명준 기자. 네, 경남 산청군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진화 작업이 속도를 내야 할 텐데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기상 상황이 변수입니다. 어제도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늘도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한때 산청과 하동 일부 지역에 초속 4에서 9m의 약간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다 산청에 건조주의보까지 발효돼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헬기 등 장비 290대와 인력 2,100여 명을 투입해 오늘 주부를 잡는다는 방침입니다. 진화율은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88%입니다.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은 바람을 타고 인근 하동까지 번진 상황인데요. 추정 산불 영향구역은 두 지역을 합쳐 1,572헥타르입니다. 전체 불길은 54km로 47km가 진화됐고 남은 불길은 7km입니다. 산청과 하동 주민 1,100여 명은 단성중 등 12곳에 대피해 있습니다. 산불 진화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청년군 공무원과 산불 진화되어 4명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합동 분향소는 모레까지 운영됩니다. 산불 영향으로 산청 지역 초중고 4곳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휴업합니다.
지난 22일 발생한 경남 김해 산불은 나흘 만에 주불이 진화돼 당국이 현재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군 산불 현장에서 YTN 임영준입니다. 이번 산불은 경남 양산 경계 근처로 불길이 확산하면서 우려가 커졌는데요. 다행히 불이 번지지 않으면서 주불을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바람이 변수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 네, 울산 울주 산불 현장입니다. 네. 오늘 주불이 잡힐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기준으로 진화율은 96%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화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불길 16.5km 가운데 0.5km가 남았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산이 대운산인데 헬기가 쉼없이 오가며 물을 붓고 있습니다. 산 정상을 넘으면 경남 양산인데요. 어제 오후 바람이 많이 불면서 불이 양산 쪽으로 확산했습니다. 시 경계를 넘어 불이 번질 우려 때문에 산 정상 주변 산불을 집중해서 끄고 있습니다. 울산시 등 관계기관은 산불 진화 전문 인력으로 특별 진화대를 편성해 불길이 산 정상을 넘지 않도록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재 헬기 15대와 진화 인력 2,0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주불 진화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날씨가 변수입니다. 어제 오전에도 잠잠하던 바람이 불어 돌풍으로 바뀌었는데요. 오늘도 기압 영향으로 시간이 갈수록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 영향으로 진화율도 98%에서 96%로 낮아졌습니다. 이번 불로 산불 영향구역은 435헥타르를 넘었습니다.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울산시는 바람이 더 불기 전 오늘 안으로 주불을 잡는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울주 산불 현장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서울 명일동에서 대형 땅꺼짐 사고가 나며 한 명이 매몰되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이 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실종자를 찾진 못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서울 명일동 땅꺼짐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사고 현장이 보이실 텐데요. 현장을 보시면 구멍이 얼마나 큰지 체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이곳 현장을 둘러봤더니 커다란 구멍 안으로 길가에 세워져 있던 전봇대도 그대로 빨려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새벽 땅꺼짐으로 20여 미터 아래로 추락했던 오토바이와 탑승자의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운전자를 찾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아침 7시부터 수색 작업을 재개한 소방당국은 지하에서 일일이 손으로 흙을 퍼내며 수색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잠수복을 입은 구조대원은 물론 인명 구조견도 투입된 상태인데 지금은 지하에 고였던 물이 어느 정도 빠지며 토양이 단단해져 중장비를 이용하는 등 수색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고 규모가 상당한데 인근 지역에 여파는 없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노란 통제선이 설치된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사고 수습 여파로 일대 교통이 통제되고 있는 겁니다. 동남로와 상암로 일대 교통이 통제됐고 사고 지점을 지나는 시내버스와 경기버스 각각 4개의 노선이 임시 우회해 운행됩니다. 또 사고 여파로 가스와 수도가 차단돼 한영외고와 한영중고등학교, 대명초등학교 등 4개 학교가 오늘 하루 휴업했습니다. 조금 전부터는 2차 사고를 우려해 땅꺼짐 현장 바로 옆에 있는 주유소의 기름을 빼내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 전조 증상을 봤다는 주장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주변 상인은 최근 매장 바닥이 갈라진 데에 이어 오전에는 빗물 바지 주변에 큰 구멍이 나는 등 사전 조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제보자는 YTN 취재진에 오전 10시경 도로면 배수구 주변이 무너져 구청에 신고했고 조치를 받았다고 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구청 측은 빗물바지가 아래로 꺼져 있어 물이 제대로 흐르게 보강한 것이라며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이번 사고의 조짐이었을 수 있다며 인근에서 진행 중인 공사로 인해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며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등 당국은 실종자 수색 등 사고를 수습하는 대로 구체적인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명일동 땅꺼짐 사고 현장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출근길 한때 김포 골드라인 경전철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40분쯤 김포 골드라인 고촌역에서 김포공항역으로 향하던 경전철이 멈춰 섰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뒤따르던 열차들도 잇따라 지연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복귀 뒤 첫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실을 떠난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또 통상전쟁 여파와 그리고 민생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국회와 협치를 통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한덕수 대행이 발언한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복귀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응급실 뺑뺑이 현상, 그리고 지역의료 소외를 비롯한 위기 신호가 누적됐다며 의료개혁 추진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정부 목표는 훌륭한 의료 시스템을 일궈나가는 데 있고 이를 위해선 국민과 환자는 물론 의료계 구성원들의 참여와 이해가 필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실을 떠난 의대생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며 이번 주를 학사 복귀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복귀 첫날에 강조했던 미국발 통상전쟁 여파의 심각성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내수 부진과 물가 상승으로 현실이 매우 엄중해졌다며 현 위기 상황을 환기했는데요. 한덕수 대행은 특히 통상전쟁으로부터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온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법을 찾기 위해 국회와 협치하며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또 대형 산불 사태와 관련해 경남, 산청 등 4개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산불 대부분이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민에게 산불 방지 행동 요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면서 진화 과정에서 희생된 진화대원과 공무원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펴달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오늘로 딱 한 달이 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선고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용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거죠? 네,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끝났고 오늘로 꼭 한 달이 됐습니다. 헌재는 오늘도 재판관 평일을 이어가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당초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선고될 가능성이 점쳐졌는데 선고는 이번 주를 넘겨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통상 헌재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헌법소원, 위헌 법률심판 등 일반 사건에 대한 정기적인 선고를 진행해온 만큼 오는 27일도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헌재가 과거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사례나 한 주에 3차례 선고를 진행한 적이 거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오는 28일도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선고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관들의 의견을 통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살펴보면 윤 대통령 사건이 만장일치 결론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한 총리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8명은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의견이 갈렸죠. 윤 대통령 사건은 한 총리 사건보다 쟁점이 더 복잡한 만큼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뚜렷한 재판관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차정은입니다.
여야는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심판 역시 기각 가능성이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고, 민주당은 파면 결정은 당연하다며 이 헌재가 즉각 선고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분위기부터 짚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을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고무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물론 한 총리 사건과 별개의 사안이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 역시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커졌다는 기대감이 읽힙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 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개인적 판단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헌법재판의 구조가 과거의 박근혜 대통령과 다른 점, 또 사안의 그런 다른 점, 사안 자체도 다른 점 이런 것 등을 종합해서 고려해 볼 때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역시 헌법재판관이 만장일치보단 개별적으로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분위기로 보인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여당은 한대행 탄핵을 추진한 야당을 향해 날선 비판도 쏟아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이 마흔여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면서 집단 광기가 극단에 치달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한대행이 복귀하자 본격적인 민생 현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조만간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재난 대응 예비비 2조 원을 포함한 추가 경정 예산을 상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 측 기류도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은 이틀째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아침 회의를 열고 당장 내일이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대행 선고도 끝낸 만큼 내란 속에 윤 대통령 선고를 미룰 이유가 사라졌다며 헌재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파괴자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십시오. 민주당 내부에선 한대행 탄핵 심판 기각은 예상했던 결과라며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은 주지 않을 거라고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한대행 사건에서 윤 대통령 파면 판단을 유추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국회 탄핵 소추단인 박범계 의원은 헌재 앞 릴레이 회견에서 파면 정족수인 헌법재판관 6명은 내란 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위헌인 것을 전제로 판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한대행 직무 복귀와 무관하게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역시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직무 복귀한 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할 수 있다는 관측에 너무 앞서는 것 같다고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가운데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네,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네, 내일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네, 서울 고등법원은 내일 오후 2시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 백현동 토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남시장 땐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이렇게 말한 부분은 교유 행위가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는데요. 반면에 해외 출장에서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 대표의 발언과 백현동 용도 변경 발언은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란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유무죄가 엇갈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검찰과 이 대표 측 주장이 엇갈리고 맞서고 있는 만큼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심에서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4개월여 만인데요. 2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리고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만약 감형을 받아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경우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선 100만 원 이하의 형이 나와야 사법 리스크를 덜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 대표가 대장동 재판을 위해서 법원에 출석을 했다고요? 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전 10시 반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법원에 도착한 뒤 항소심 선고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먼저 결과가 나오게 된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말없이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권유수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50일 만에 다시 1,47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최근 꾸준히 상승하던 환율이 다시 1,470원을 돌파하면서 시장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환율이 1,470원대에 진입한 게 50일 만이라고요? 네, 지난달 초에 1,472.5원까지 올랐었는데 다시 1,470원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67.6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 완만하게 상승하던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쯤 1,47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말 1,430원대 중반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1,470.1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증시도 장 초반 상승 흐름이 꺾인 상태입니다. 코스피는 0.8% 오른 2,653.04로, 코스닥 지수는 0.71% 오른 725.34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하락과 상승을 거듭하다 현재는 하락 중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순매수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힌 현대차 주가는 급등세입니다. 현대차는 7.2% 오른 채 출발해 7.5%까지 치솟았고, 기아와 현대모비스 등 그룹주도 대부분 강세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울산 울주군 산불 주불이 나흘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두겸 울산시장이 현장 브리핑을 열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3시 정도 되면은 주불은 다 잡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저희들 지금 진화대가 지금 한 2,000명 정도 투입이 됐는데요. 특이한 것은 이 군부대에서 한 600명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53사단하고 해병대에서 특별히 병력들을 투입을 해줘서 이 잔불 정리에는 크게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산불 자체가 대부분 높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다른 주부 진앙에서 헬기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추가 투입에 대한 가능성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은 그 헬기가 15대가 투입이 된 만큼 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지금 15대가 현 상황으로 유지한다면은 뭐 3시 정도 되면은 주불을 잡을 것으로 저희들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불을 잡기 위해서 우리 각 관계 부처나 공무원들이 사실은 오전 7시부터 투입이 됐거든요. 진화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여러 가지 작업을 마치고 저희들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바람하고 지금 싸움입니다. 바람이 더 오후 늦게 되면 바람이 점점 세지니까 바람이 더 불기 전에 이 주불도 잡고 또 동시에 잔불도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으면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나온 한덕수 총리 선고를 두고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탄핵소추 기각 소식을 접한 한덕수 총리는 곧바로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했습니다. 부담을 던 듯한 최상목 부총리의 환한 웃음이 포착됐습니다. 드디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대통령이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통령의 자기 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전원일치, 결론에 있어서는 전원일치가 나온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만장일치 가능성은 저는 거의 많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고요.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네. 이렇게 재판관들의 시각이 엇갈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아주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지 지금부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 오늘 모셨는데 어제 선고 내용만 보면 저희가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김복형, 정계선 두 재판관은 어제 그 헌법재판관 임명 부분만 놓고 보았을 때 정면 충돌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죠. 네, 한 사람은 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게 중대한 파면 사유라고 봤고 나머지 한 사람인 김복형 재판관은 즉시 의무가 있지는 않다. 이 자체에 대해서 분명한 또 논리적 명분을 변론 의견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사실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일주일 전부터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탄핵 선고 관련된 평의에서도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이 중심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왔어요.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도 그런 발언을 방송 인터뷰에서 한 적도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정치권에서 퍼지고 있는 여러 가지 풍문이나 헌재 취재사항이 예. 완전히 없는 이야기는 아니구나. 이게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된 평의에서도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이 이렇게 충돌하고 있다면 그게 인용일지 기각각하일지를 점치는 건 좀 무의미합니다만 적어도 만장일치는 아니겠구나라는 국민의힘 측 전망에 힘이 실리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싶고요. 사실 이 판결상으로는 기각보다 더 세게 아예 이건 국회 측이 탄핵을 청구할 자격도 없다라는 게 각하 아니겠습니까? 그 각하도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 2명이나 나왔습니다. 지금 예. 이 배경을 놓고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물론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총리 탄핵이나 감사원장 탄핵 선고 결과가 대통령 탄핵과 직접 연관이 없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재판관들의 성향이나 판결 분위기를 볼 때 예. 헌재 내부의 평의가 경론과 토론이 이어지느라 예. 지금 섣불리 선고 기일을 못 잡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정도의 관측은 이제 어느 정도 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 같습니다. 예, 물론 지금 어제의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전혀 다른 분위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제 나온 결과만 보면 두 여성 재판관 굉장히 엇갈린 시각을 보이면서 헌재 내부 평의가 상당히 좀 경론이 됐었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추측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만 그 추측을 가지고 일반화를 하는 것은 예.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일단 한덕수 총리 선고에서는 그랬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모든 것들은 지금 제가 쭉 몇 번의 권한쟁의와 탄핵 심판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예. 것은 일반화할 수 없고 사안별로 다르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그 사안들 여러 번의 재판을 통해서 중요한 사안들이 저는 좀 정리가 됐다고 보는데 그것이 이런 겁니다. 일단은
위반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냐 중대하지 않느냐.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형식 요건이라든가 상권 분립의 재량 이런 것을 어디까지로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느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안별로 요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그 논리의 일관성을 좀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성향에 따라서 요 세 가지 기준을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중요하지 않게 보는 성향들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헌법재판관의 이제 성향 분석을 뭐 아무래도 이제 많은 언론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보수와 진보, 중도 보수 이렇게 나눠서 보면 조금 전에 저희가 언급했던 김복형 재판관이 어떤 시나리오 하에서는 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 측과 보수 진영이 바라봤을 때는 예. 세 표를 모으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기각각하가 세 표만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인정되지 않고 직무에 복귀되게 됩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세 표만 모으면 된다. 그렇죠. 이런 반대로 이제 주장이라는 탄핵을 거죠? 하려는 예. 측에서는 6표를 모아야 되는 예. 거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동안의 어떤 재판에 임하는 태도나 이번 한덕수 총리 선고에서도 각하라는 더 강한 판결을 내린 건 또 정영식 조한찬 재판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수 진영 내부의 정서로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 두 표는 좀 확보된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그런데 이제 김복형 재판관이 어느 정도 캐스팅 보트 아니겠느냐. 성향을 굳이 따지자면 뭐 어떻게 분류됩니까? 뭐 중도 보수 이렇게 분류되는 뭐 그 정도로 겁니까? 분류를 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정한창, 정영식 두 분을 보수라고 분류를 한다면. 그래서 이 김복형 재판관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 선고에서는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이 정멸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어떤 헌재 재판관 사이의 의견 충돌이 계속 강화되고 평의에서도 유지가 된다면 김복형 재판관이 결국 그 세 표를 완성짓는 5대 3을 만드는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더해서 김영두 재판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여러 판결에서 소위 말하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 일치된 예.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라던가 또는 여러 가지 정치적 배경으로 조금 갈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보여서요. 예. 가장 주목받는 건 김복형 재판관이고 거기에 더해서 김영두 재판관의 판결까지도 예. 기각각하냐 인용이냐를 두고 좀 많은 관심들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체로 내 표는 소위 말하는 진보 성향,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네 표는 이미 탄핵 인용 쪽으로 확보가 되었다. 예. 그리고 탄핵 기각은 정영식, 조한창 2명으로 확보가 되었다. 그럼 중간 지대에 있는 김복형, 김영두 2명이 어떤 판결을 하는지가 탄핵 기각 인용 여부를 가르는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보수 진영에서는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민주당에서는 꾸준하게 그래도 대통령 탄핵은 8대 0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8대 0을 외치는 박찬대 원내대표나 천막 당사 친분들의 표정에 자신감은 좀 없어 보이고 예. 예전과 달리 좀 초조함이 많이 예. 엿보이는 건 사실 같습니다. 어쨌든 김복형 정계선 재판관이 한덕수 총리 선고에서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윤 대통령 선고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같은 뜻을 낼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두 여성 재판관이 논리가 정면 충돌하다 보니까 두 재판관들에 대한 이력도 이제 관심이 쏠렸는데 뭐 초엘리트 여성 재판관 2명의 논리 충돌이다 이렇게도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복형 재판관 같은 예. 경우는 정통 엘리트 법관입니다. 우리가 이 법관들 중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 기준을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수행했느냐로 많이 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기 때문에 성향을 떠나서 적어도 법관들 사이에서 예. 경력이나 이력 가지고 시비를 가릴 만한 사람은 전혀 아닌 거죠. 예. 인정받는 엘리트 법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계선 재판관 이력은 좀 특이하죠. 의예과 의대에 먼저 진학했다가 이제 전태일 평전을 잇고 진로를 변경해서 법대에 다시 진학한 걸로 알려지거든요. 이제 그거부터가 뭔가 예. 대학생 때부터 소위 말하는 운동권 활동을 좀 열심히 한 편이었다.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편이고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뭐 두 사람 모두 이제 엘리트이겠습니다만 법관 경력은 객관적으로는 김복형 재판관이 좀 한두 수 위라고 할 수 있고요.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차기 헌재 소장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이 여의도 정가에 좀 도일 정도로 어떤 본인의 소신일까요? 정치 성향이 좀 뚜렷한 활동을 해왔다고 평가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여러 갈래로 갈린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비슷한 갈래로 가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아예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국민의힘의 이야기는 저는 이제 기대 섞인 이야기라고 보고요. 각각 개인 법관의 성향은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겁니다만 그거는 아주 제한적인 영향인 겁니다. 예. 사안별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사안이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라면 위법의 정도가 큰 사안이라면 그렇게 성향은 갈리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전체의 탄핵 심판이나 권한쟁의 심판을 관통해서 보면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탄핵 심판도 보시면 알겠지만 법리를 중심으로 본 분은 6분이에요. 그리고 요건이나 형식을 중심으로 본 게 2분인 거죠. 정형식하고 예. 조한창 재판관 2분인 거예요. 근데 그 형식도 아주 명확한 그 탄핵 정족수와 관련된 것을 한 것이지 그것이 명확하지 않은 어떤 계엄 혐의나 내란 혐의나 이런 것들이 철회됐다던가 이런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일반화시켜서 보는 것은 맞지 않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적으로는 법리를 보는 것이다. 물론 형식을 보지만 그 형식은 이미 저는 보는 것은 이미 끝났다고 보고요. 그 법리를 보는 것인데 이 법리의 위법 위헌을 먼저 본 다음에 그 위법 위헌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냐. 예. 국정 운영에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만한 정도가 남아있느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 그래서 그것으로만 이렇게 본다면 성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제한적이다. 전혀 없진 않지만 그래서 비상계엄처럼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사안 자체가 이미 그 중대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크게 성향이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고가 좀 지연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헌재가 처음에 대통령 심판을 우선적으로 하고 다른 것에 비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 다른 것들은 뒤로 다 미루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러지 못했죠. 그 스스로 저는 실책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이해관계로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문제를 먼저 처리를 하면서 국민에게 권위와 신뢰를 굉장히 많은 저는 훼손됐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 강한 요구가 있었던 다른 탄핵 심판들을 먼저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렸고 보수 진영의 어떤 그런 요구들을 무마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중대한 것을 만약에 내놓았을 때 정치적인 혼란이 굉장히 클 것을 염려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보십시오. 한 6개의 권한쟁의와 탄핵 심판을 했어요. 그 중간에. 그럼 이 6개의 심판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안 필요했을까요? 충분히 필요했기 때문에 상당히 뒤로 밀렸고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 사안은 굉장히 예민하고도 중대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판결문을 쓰는데도 8명의 의견들이 다 충분히 평의로 논의가 돼야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는 과정에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많이 좀 늘어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탄핵 사건이 이제 맞겠습니다. 많기 때문에 순서상 물리적으로 밀린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어제 한덕수 총리 선고를 보고 이런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적어도 확실한 것은 지금 대통령 재판의 평의가 제대로 다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문구가 추상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일부러 안 한 것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대통령 재판에 대한 평의도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은 또 뭘로 연결되냐면 만약에 평의가 끝나고 6표가 다 모여있는 상태라고 하면 현재 재판 진행은 문영배 재판소장 대행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진작에 잡았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넘어간다면 이것은 6표를 계속 모으지 못하는 것을 좀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좀 된다. 이렇게. 네,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은 어제 헌재 선고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없는 것은 이제 판단의 누락이라면서 좀 비판하는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주진우 의원은 어제 이렇게 모호한 문구가 많은 건 아직까지 결론 안 난 게 많아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더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마도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를 먼저 하게 되면서 헌재 재판관 내부에서
대통령 탄핵 선고에 영향을 끼칠 만한 문구나 판단은 우리가 자제하거나 생략하자라는 합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인즉슨 주진우 의원의 예측처럼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 여부가 아직까지 평의 내부에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예. 뜻으로 보여요. 그래서 재판이 선고가 우리의 예상보다 지연되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평의 과정이 아직 종결되지는 않았다. 여러 쟁점에 대한 재판관들의 이견이 해소되지는 않았다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과 전망이 단순히 기대 섞인 바람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어느 정도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가 끝났다면 한 총리 탄핵 선고문에서도 조금의 힌트가 더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매우 의식적으로 대통령 재판과 연결되는 주요 쟁점에서는 헌재가 힌트를 차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한 티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이번 주에도 평의가 계속 진행될 것 같고요. 예. 사실은 지난주만 해도 이번 주 금요일은 그래도 늦어도 선고가 나온다라는 예.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한덕수 총리 선고가 7대1 스코어로 난 이후에는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번 주도 물 건너갔다. 예. 4월 초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예. 전망이 지금 또 스멀스멀 공론화되고 일부 의원들이 인터뷰에서 그렇게 전망하고 막 있어요. 금요일에 그러니까 하려면 내일쯤 나와야 되는 거죠. 선고 기일이 내일은 날짜가. 나와야죠. 근데 내일 오후에도 선고 기일이 안 나오면 또 다음 주로 넘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천막 당사치고 어제 오늘 계속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또 한덕수 총리를 막 몰아붙이고 예. 헌재를 향해서도 선고 빨리 하라고 여러 가지 뭐 수단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사위에서 안건도 올린다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선고가 더 연기되면서 평의 과정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이제는 배제하기 어렵고 그 말인즉슨 그게 2명일지 3명일지를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누군가는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반드시 복수로 존재하는 것 같다. 예. 그 정도 전망이 아주 희망 섞인 추측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헌재를 향한 민주당의 외침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 목소리 잠깐 듣겠습니다.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덕수 총리가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즉시 내려야 합니다. 국민께서는 이제나 저제나 하며 헌재 선고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해야 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초 이제 오늘까지 하라 그랬는데 이제 오늘이 안 되니까 이제 내일까지라도 해라. 그러니까 이제 빨리 해라 이런 그렇죠. 의미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랑 빨리 해라. 이게 상충되니까 메시지가 일관성이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 일각에서는 이거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거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투트랙이라는 건 이제 선의로 해석해 주는 것 같고요. 예. 저는 그 두 개가 좀 약간 모순적 논리라고 봐요. 마은혁 재판관이 지금 들어오면은 그 들어온 상황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물리적 시간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예. 그것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또 정치적인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왜 그런 상황을 만들 필요가 예. 뭐가 있어요? 지금 빨리 이 상황을 심판을 끝내라라고 일관되게 요구하는 게 저는 맞고요. 민주당의 진짜 진심은 빨리 하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까 박찬대 원내대표의 표현 중에 목 빠지게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예. 진짜 국민들 특히 일상의 경제적 삶을 꾸려가는 국민들은요. 진짜 목이 빠지다 못해 부러지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이건 빨리 해줘야 맞고요. 그리고 내일이면 이재명 민주당 야당 대표의 선고가 2심 선고가 나옵니다. 근데 2심 선고는 빨리 서두르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헌재 판단은 이유 없이 늘어진다? 그러면 또 이 또한 또 논란이 많이 되고 예. 형평성 논란이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헌재 재판관들께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저는 금요일까지는 해 주셔야 예. 국민의 갈등과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다. 그래야 기계적인 형평이라도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은 빨리 하라는 쪽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 한덕수 총리가 이번에도 임명 안 하면 또 탄핵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해보세요. 한덕수 총리 탄핵이 아니라 최상목 이제 기재부 장관 탄핵한다고 하잖아요. 우원식 의장이 그거 본회의에 상정해 줄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우원식 의장이 기자들 만나서 백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최상목 탄핵에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게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게 어쨌거나 탄핵 심판 구전구패, 연전연패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누군가를 또 탄핵한다? 저는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고 민주당이 수권 정당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는 이제 늦었다. 이건 적어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선고가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국정을 운영하든 아니면 뭐 2달의 조기 대선 끝에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든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을 우리가 뭐 100% 예측할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늦었다. 네, 그 이후에 맡겨야 될 부분이지. 그 전에 이걸 민주당이 주장해서 뭐 한다고 해봤자 한덕수 총리가 받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임명이 되면 더 보수 진보의 갈등이 촉발되는 그 촉매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한편으로는 선고 빨리 해라. 한편으로는 마은혁 임명해라라고 하는 건 마은혁 없이 6표를 못 모으는 그 불안감이 지금 표출되기 때문에 좋은 말로 하면 투트랙이고 나쁜 말로 하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주장은 선명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되고. 근데 선고 빨리 해라와 마은혁 임명해라는 선명하지도 않고 이게 꼬이게 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으로서는 헌재 선고 이야기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정치적 불안정성을 낮추는 게 우리 대외 신인도나 경제에 아주 중요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대통령 선고가 마냥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각을 바라지만. 그런데 총리 신분,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을 탄핵할 수 있다고 제1야당이나 거대 야당이 공식적으로 발언하고 흔드는 것 자체가 외국이나 경제기관에서 봤을 때 한국의 어떤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국가 경제를 위해서라도 이제 돌아온 한덕수 총리 탄핵이라는 단어는 입에 올리지 말자. 다른 뭐 대통령을 비판하든 헌재를 비판하든 그건 야당의 몫이니까 마음껏 하시되 국가 경제를 흔드는 이런 대통령 대행 탄핵은 정치권에서 당분간 좀 사전에서 지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금만 제가 좀 보태면 이런 겁니다. 탄핵이라는 거는 법리의 판단도 있지만 그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국민 신뢰와 연동된 정치적 판단이 같이 내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리 위법하더라도 위법이 파면에 이르를 정도의 중대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 중대성이라는 건 약간 정치적인 성격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아까 그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도 그런 거잖아요. 헌재가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법리적으로 위헌은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 그 위헌을 재량적으로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뭐 유고가 나거나 뭐 이랬을 때에 임시적인 행위를 언제로 볼 것이냐 할 때 우리는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관행적인 판단들이 같이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힘이 있다고 해서 국민의 동의 수준을 보지 않고 아 이건 위법이니까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탄핵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헌재는요. 국민의 어떤 본질적 신뢰에는 중대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보고 기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한덕수 총리가 지금 벌써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한 달 이상 끌어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3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이 한 고비일 거라고 보고요. 6개월이 넘어간다면 저는 당연히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최상목 대행은 어떻습니까? 지금 최상목 전 대행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탄핵 표결 상정안이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동의 수준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게 정치적 역풍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3개월,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 삼권 분립에서 행정부의 재량이 그것이 안 된다라는 판단. 그러니까 그것이 위헌을 굉장히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정도로 중대하게 길게 가져갔다라는 판단을 국민과 함께 할 수 있지 않으면
그 탄핵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원식 의장도 그런 부분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거라고 상정하지 보거든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시는 안 할 거군요. 것으로 봅니다. 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선고 좀 늦어지면서 민주당에서는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윤이 동시제거론 이런 얘기를 흘려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윤석열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꺼림직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헌법재판소가 원칙을 깨고 선고 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뭐 언론을 말하는 건지 어떤 예. 권력자나 기득권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최강의 권력자는 이재명 대표예요. 192석의 의석을 움직일 수 있는 1극 체제의 절대 권력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 의원들이 나름대로 본인들도 총동원돼서 여론전을 펼치고 본인들과 인연이 있는 헌재 재판관들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사람 아무도 없을까요? 막 텔레그램도 보내고 뭐도 하니까 오죽하면 문영배 재판관 핸드폰 바꾸고 전화번호 바꿨다는 기사까지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여당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여기까지 끌어올라왔지만 계엄 직후나 탄핵 국면 직후에는 이제 다 끝났다는 패배주의에 젖어 있었고 의석수도 비교가 안 되게 적고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됨으로써 공식적인 인사권이나 정책 재량권을 어떤 것도 행사할 수 없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권력이 있다면 누구 권력이 더 세겠습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권력이 훨씬 더 세고 센 권력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한다면 그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압박이 진보 성향 재판관들에게 훨씬 더 많이 가해지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헌재 선고가 늦어진다고 보이지 않는 손을 운운하는 건 열심히 평의하고 있는 헌재 재판관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고 진보고 간에 지금 헌재 재판관들을 굳이 자극해서 별로 얻을 게 없어 보이거든요. 거의 평의가 이제 후반부에 온 이 마당에는 예. 좀 조용히 지켜보는 게 현명한 수가 아닌가 싶은데 뭐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렇고 김민석 최고위원도 그렇고 지금 아무래도 좀 다급해지고 결국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먼저 있는 게 확실해진 마당이니 예상했던 시나리오를 많이 벗어났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그렇죠. 예.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 2심 선고가 있을 걸로 예상했을 것이고 그럼 2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와도 그냥 대선 국면의 분위기로 이걸 유야무야 묻어버리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었을 텐데 이재명 대표 선고가 먼저 나오면 그리고 유죄나 피선거권 박탈형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이건 이제 안 묻히거든요. 새로운 쟁점, 새로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헌재를 공격해서 이슈를 조금 분산시키려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민석 최고위원이 글에다 이렇게 적었어요. 늦어도 3월 14일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선고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뭐 바보가 된 느낌이다 이렇게까지 적었거든요. 좀 허탈한 기분이다. 지금 굉장히 그런 얘기일까요? 빠르게 이 대통령 탄핵의 결론이 나기를 바라는 국민은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글들을 쓰는 것은 저는 좀 자제돼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굉장히 자극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걸 운운하게 되면 헌재 재판관들이 뭐 세력이나 뭐 인물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꼭두각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거든요. 예. 그런 얘기들은 저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전에 뭐 우리 장 최고께서 뭐 우리나라 최고 권력이 이재명 대표라고 했는데 그건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권력은 행정 집행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행정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은 예. 지금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입법 견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최고 권력이라고 자꾸 하는 거는 그냥 예. 이미지, 프레임 씌우기에 저는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4일까지 뭐 나오기를 바라고 하는 김민석 그 최고위원의 그런 그 페북 이런 것은 좀 너무 과하고 날짜를 찍어서 박찬대 의원도 뭐 내일, 모레 이렇게 날짜를 찍어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좀 자제해야 된다고는 예. 생각하나 예.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힘들다. 정말 경제적으로 다 밑바닥이 무너져가고 있다라는 예. 것은 정치권이나 아니면 그 사법부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도 절대적으로 인식해야 되는 부분인 것은 맞고 그런 거에 대한
그 표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민주당은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그만큼 헌재가 빠른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이제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신지호 전 의원은 시간이 늦어질수록 민주당이 상당히 좀 초조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최상목 그 권한대행 뭐 탄핵 그 만지작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주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가 났는데 이번 주에도 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으면 네. 민주당은 거의 멘붕 상태가 될 겁니다. 멘붕 상태가 돼서 저는 그때는 어떻게든지 우원식 국회의장을 어떻게든지 작업을 해서 그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 통과시킬 것 같아요. 그 경우에는 그거라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네, 민주당이 예상했던 날짜 시나리오를 좀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 내일 항소심 선고가 나왔는데 만약에 1심과 같은 경우에 이번 주까지도 윤 대통령 선고 날짜가 안 잡히면 민주당이 거의 뭐 멘붕으로 갈 거다. 신지호 전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네요. 패닉 상태에 빠지는 전조 현상이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했던 발언 그리고 그 이후 민주당 인사들의 계속해서 과격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발언 등을 보게 되면 멘붕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미 좀 멘붕에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치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수많은 다양한 성향의 법조인들 만나도 이재명 대표 2심이 일부 감형 가능성은 있어도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을 점치는 법조인 저는 보수 진보 통틀어서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무죄 가능성까지 얘기하던데요. 그 말하면서 본인들도 안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 김문기 처장 관련된 쟁점은 이론의 여지가 있을지 몰라도 백현동 토지 변경 허가는 이재명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 부른 건 다 이재명 대표 측이에요. 근데 전부 다 줄줄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만 하고 돌아갔거든요. 이게 제 의견이 아니라 재판 관련 기사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백현동만 인정이 되어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은 넉넉히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또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행태가 좀 더 과격해지지 않을까.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민주당이 좀 과격한 행태로 헌재 앞으로 몰려가거나 뭐 어떤 보수 집회하는 분들과의 충돌이 야기되었을 때 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폭력 사태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까 그것이 좀 두려워서요. 설령 민주당이 패닉에 빠지더라도 양대 진영 정치권들이 좀 지킬 것은 지키자.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적어도 당이 직접 주도하는 장애 집회는 이제 하지 말고 우리가 국회에서 민생 논의하자라고 공식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좀 그런 이성을 찾는 모습을 민주당도 거대 야당으로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지금 모든 게 가정입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 선고가 나오고 이번 주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선고 기일이 이번 주까지도 잡히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 민주당 지금 천막당사까지 쳤잖아요. 장애투쟁 수위를 뭐 올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상황이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헌재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 강성 지지층에서는 아까 김민석 의원이 얘기한 방향의 음모론이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 정권의 힘이 아직도 남아서 존재하고 그 영향이 미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사회의 갈등, 거리의 갈등을 굉장히 고조시키고 어떤 거리의 광장의 위험도를 굉장히 급격하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미 시간은 충분히 흐를 만큼 흘렀고 전례에 비추어도 지금 두 대통령 탄핵에 비추어 훨씬 기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고 헌재가 최초에 천명한 원칙에 비추어도 그 이상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헌재가 본인들의 권위와 신뢰를 더 이상 훼손시키지 않으려면 빠른 판단을 해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 또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결과가 전국에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남 지방의 산불이 잡히질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강한 바람과 고온 건조한 대기가 산불의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산불을 잠재울 비는 모레 내릴 전망인데요. 양이 충분할지가 걱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산불 발생 지역 기상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산불 발생 지역인 영남권의 대기 매우 건조합니다. 지난 겨울에 가물어서 땅이 메말라 있는 데다가 대기까지 건조해서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풍까지 불고 있고요. 현재 구미시와 고령군, 경산시, 영덕 등 경북 지역과 군위를 제외한 대구에 건조 경보가 발령돼 있고요. 수도권과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도 강합니다. 북한에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 남부 내륙에 이르는 곳에서 소속 20에서 25m에 이르는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가 되면서 현재 강풍특보가 내려섰습니다. 강풍 예비특보에서 강풍특보로 바뀌었습니다. 동해안과 서해안 지역입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 남부와 충남, 전남, 전북 등지의 바람이 강해질 전망이라서 이들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역시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기온은 높습니다. 모레까지 평년보다 3에서 11도가 높겠고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이상, 경북 내륙권에는 25도 이상으로 오릅니다. 이렇게 기온이 높으면 공기가 가벼워지면서 상승 기류가 형성됩니다. 불똥이 위로 올라갔다가 강풍을 타고 멀리까지 번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길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비 소식, 내일 오후 늦게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레 전국적으로 내립니다. 내일 오후부터 제주도 그리고 밤부터는 전남과 경남 남해안에서 비가 시작되고요. 영남권에는 모레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수량을 보면 산불이 발생한 경북 의성에는 5mm 정도, 경남 산청 등 경남 내륙과 경북 서부 내륙 강수량은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이 비로 인해서 건조함이 사라지겠습니다. 단비 효과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산불을 끄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일시적인 효과라서 하루 이틀 뒤 다시 건조함이 이어지면 잔불이 살아나거나 추가로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산이나 숲 주변에서 불씨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산림청은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명일동 사거리에서 4차선에 걸친 대형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한 명이 구멍으로 떨어져 밤샘 수색에 나섰지만 아직 실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연희동에서 대형 땅꺼짐 사고가 일어난 지 불과 7개월 만에 또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성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사고 당시의 영상을 저희가 또 보고 왔는데 영상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구멍 크기부터가 이제 뭐 깊이가 30m로 추정된다고 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이전과 비교해서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깊이가 30m고요. 지금 가로가 20m 가까이 약 18m, 세로가 20m 굉장히 크거든요. 지난해 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땅꺼짐 현상은 보면은 가로가 6m고 세로가 4m, 깊이가 2.5m인데 이거에 비해서 아주 뭐 몇 배 정도 더 큰 어떤 싱크홀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상황이 굉장히 위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규모를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리자면
실제로 깊이가 한 20m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어떤 깊은 깊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뭐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뒤따라오던 오토바이가 그러니까 오토바이 운전자가 땅 꺼짐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실종이 돼버렸습니다. 현재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데 집안 붕괴 당시에 수도관까지 터지면서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당시 그 영상을 보면은 수도관에 지금 물이 굉장히 다량으로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상황을 보면은 구조 요원들이 즉시 투입은 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마 지금은 이제 물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지금 외관상으로 지금 보이는 우리가 싱크홀 우리가 깊이 아까 뭐 20m라고 했고 크기가 뭐 18m, 20m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지금 아스팔트 밑이기 때문에 아스팔트는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돼 있는데 그 더 큰 길이에 어떤 공동이 발생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외관상으로는 지금 18m 이렇게 보이지만은 아스팔트가 약간 그 무너져도 그 인장력이 응집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무너지지 않고 이 부분만 남아 있을 수가 있는 상태도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 그러니까 땅 꺼짐 사고의 원인도 좀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소방당국에서는 상수도관 파열되면서 땅에 균열이 시작돼서 이렇게 큰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뭐 그 협회장님이 보실 때는 이번에도 이렇게 노후화된 상수도관 문제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상수도관이 지금 파열돼서 물이 쏟아지는 것은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상수도가 노후화가 돼서 파열이 됐는지 아니면은 주변의 인근 작업 공사에 의해서 상수도관이 파열돼서 물이 나왔는지는 더 어떤 자세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상수도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싱크홀이 발생한 걸로는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이 지금 매립지였다고 하거든요. 네. 그 전에. 그래서 매립지였다고 한다면 매립지가 되면 작년에 지금 발생한 그 홍제동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도 몇십 년 전에 매립지였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매립지가 많다고 하는데 지금 이 무너진 곳도 매립지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매립지가 왜 약하냐면 매립지 당시에는 좀 굉장히 단단하게 돼 있겠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흙과 어떤 돌 사이의 응집력이 약해지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물이 흐른다든지 아니면 수도관이 파열돼서 물이 흘렀을 때 그 물과 함께 이렇게 토사가 흘러내려서 공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매립지인 경우에 이렇게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할 어떤 위험이 높다 말씀해 주셨는데 매립지라는 게 이제 땅이 아닌 곳을 인위적으로 메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도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집안이 약해서 어떤 집안 뭐 다짐 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뭐 단단하게 매립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 땅과 어떤 매립지는 그 토질의 응집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더 싱크홀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근에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혹시 이번 땅 꺼짐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근데 지금 이제 9호선 연장 공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영향이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영향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좀 조사를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지하철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안에는 그 물길이 있거든요. 네. 그 물길이 이제 어떤 옆에 공사를 하게 되면 물길이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마침 도로에 있는 물이 빠지니까 공간이 형성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공간에 어떤 힘이 위에서 차가 지나다니면서 진동에 의해서 공간의 힘이 약해진다는 얘기죠. 물이 차 있을 때는 물의 수압과 어떤 토사의 압력들이 균등하게 균일해서 어떤 기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부 공간에 물이 빠져버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물이 빠진다는 얘기는 그 다음 지역에서 어떤 더 깊은 공사를 했거나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에서 더 깊이 물을 팠는데 그 물 흐름에 인해서 이 도로에 있는 물길이 바뀌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사고 당일 오전에 이미 이 땅 꺼짐 현상에 전조 증상이 있었다라는 증언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이 구청이 복구 작업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그 어제 오후처럼 사전에 이렇게 막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복구 작업을 이제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봤을 때 복구 작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복구 작업을 이제 어떻게 했냐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네. 그보다도 더 이제 복구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하게 이제 찾아야 되는데 원인을 정말 정확하게 찾은 다음에 이에 대한 복구 작업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작년에 홍제동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여러 대책으로 어떤 복구 작업에 또 심도를 기울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자세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안전관리는 안전에 대한 어떤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고요. 네. 안전관리 능력이 있어야만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 이런 땅꺼짐 사고 장마철 전후에서 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장마철 전에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가 많이 와서 이 땅은 그 물을 흡수하지 않습니까? 물을 흡수하면은 물길이 변동이 돼서 그 물로 인해서 어떤 공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마철 이후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사고가 발생한 근처를 보면 학교도 많고요. 또 네네. 실제 이렇게 그 휴학한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이동 인구도 많다 보니까 갑자기 뭐 땅꺼짐 현상이 다시 나타날까 무서워서 지금 좀 그 우려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고 나기 전에 어떻게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작년에 홍제동 그 땅꺼짐 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추가적으로 이제 좀 우리가 그 가시적으로 보였던 게 땅꺼짐의 그 조사 장비 있잖아요. 장비를 네. 추가 도입을 했어요. 근데 이런 장비들이 추가 도입을 해서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이런 장비들의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감지 능력이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 장비들은 몇 메타 깊이, 뭐 5m, 10m까지 공동도 확인할 수 있는 장비인지 아니면 1, 2m 정도밖에 확인하지 못하는 장비인지 이런 그 장비의 그 검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향후에는 장비 어떤 조사 고능력 어떤 장비 설비들이 도입돼야 되고요. 네. 또 앞으로 중요한 거는 또 우리가 그 장비가 아니더라도 전문 인력들에 의해서 어떤 집안을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집안 지도 서울시의 집안 지도가 정말 그 밖에서 볼 수 있도록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걸 해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한다면은 지금 이제 상하수도관 지금 문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땅꺼짐의 대부분이 지금 배수관의 문제거든요. 근데 배수관이 주변의 작업 공사에 의해서 배관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지금 배수관이 노후화가 30년, 50년 돼가지고 지금 누출된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수관 공사를 배수관 교체 공사해야 되겠죠. 이 공사를 좀 해야 되고요. 교체 공사를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다 동시에 할 수는 없거든요. 시간과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하게 된다면 이용도별로 오래된 노후관별로 또 주변 환경이 매립적거나 아니면 또 주변 환경에 어떤 물이 많다거나 이런 상황에 있는 위험도가 높은 어떤 집안에 있는 어떤 상하수도 배관은 신속하게 교체하는 이런 스케줄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발생한 서울 명일동 사거리 땅꺼짐 사고 관련해서 이성교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협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현대자동차 그룹이 2028년까지 4년 동안 약 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가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화답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나란히 섰습니다. 정 회장은 루이지애나주 제철소 건설을 포함해 2028년까지 앞으로 4년 동안 2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A key part of this commitment is our $6 billion investment to strengthen the U.S. supply chain from steel and parts to automobiles. We are especially excited about Hyundai Steel's multi-billion investment in a new facility in Louisiana, which will create 1,300 American jobs
미국 내 세 번째 공장인 조지아주 공장도 이번 주 준공되면 현대차는 앞으로 연 120만 대 규모의 차량을 미국에서 생산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자동차와 철강을 생산할 경우 현대차는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Hyundai will be producing steel in America and making its cars in America, and as a result, they'll not have to pay any tariffs. You know, there are no tariffs if you make your product in America. 또 현대차의 이번 대규모 미국 투자가 관세의 효과라고 강조했습니다. Get ready. This investment is a clear demonstration that tariffs very strongly work, and I hope other things also, but the tariffs are bringing them in at levels that have not been witnessed. 상호관세 발표 직전 현대차가 대미 투자 발표에 나선 건 미국에서의 생산 확대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을 돌파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며칠 내에 자동차와 반도체 관세도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오는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할 때 일부 국가와 일부 품목은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위해 관세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면서도 유연성도 강조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정도에 따라 관세 유예나 조정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지금 명일동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땅꺼짐 사고로 매몰된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밤사이 또 오늘 오전에 수색 작업이 계속됐는데요. 매몰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낮 12시쯤에 과학수사대가 이제 수색 현장에 투입이 돼서 실종자를 계속 찾았는데요. 앞서 20여 미터 아래에서 그 실종자의 오토바이와 휴대전화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어제 오후 6시 반쯤에 이제 도로 땅꺼짐이 발생해서 오토바이와 운전자가 함께 추락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실종자가 발견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가 소방당국이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요. 땅꺼짐 사고 관련해서 해당 그 브리핑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들이 주요 쟁점에서 엇갈린 입장을 보였죠. 이번 주에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또 내일 열리는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서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이제 해석과 분석,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재판관들의 성향을 떠나서 그 어제 선고 내용 자체로만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힌트가 좀 보이질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쟁점이 한 가지만 겹쳤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12월 3일에 선포된 이 비상계엄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가 가담 내지는 방조했느냐, 묵인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이 윤석열 대통령과 겹치는 쟁점이기 때문에 아마 헌재에서 각하를 하지 않고 기각 내지는 인용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본안 판단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 재판관들이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과 당시에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했다라고 또 밝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담 내지는 묵인 방조를 했다라고 인정할 만한 적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기각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 자체는 좀 읽기가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제 선고 내용을 좀 알아보기 전에 이전에 있었던 탄핵 심판과는 어제 선고가 좀 어떻게 달랐습니까? 네, 일단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 4대 4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 기각 4인, 인용 4인으로 나뉘었고요. 또 체제 감사원장이랄지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8대 0으로 기각의 의견을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는 4대 4로 갈렸지만 그 다음에 있었던 이 체제 감사원장이랄지 검사 3인에 대해서는 만장일치의 의견을 보여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패널분들도 이제 헌재에서 국민들의 혼란을 조금 감소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의견을 모으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의견이 무려 4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아니었고요. 재판관들마다 자신의 논리를 또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왜 한 총리에 대한 이 선고기일이 늦어졌는지, 또 윤 대통령 관련해서도 재판관들끼리 이견이 상당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까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비상계엄 관련 판단에서는 이제 헌재가 이번에 한덕수 총리 선고 때 명확하게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놓고 이제 법조계에서 이것은 좀 고의적인 판단 누락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또 윤 대통령 쟁점 관련해서 아직 결정된 게 없으니까 좀 적지 않은 게 아니냐, 또 이런 또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사실은 한덕수 총리는 분명히 윤 대통령의 이 해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출석을 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에 출석해서도 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당시에 윤 대통령을 만류했다. 그리고 본인을 포함한 모든 이 국무위원들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서 반대 의견을 냈다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12월 3일에 있었던 이 비상계엄에 대한 이 위헌 위법성을 판단할 필요 없이 현재 나오는 이 한 총리의 행동 자체가 그 위헌 위법성을 떠나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에 가담했다거나 동조나 묵인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굳이 필요하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명일동 땅꺼짐 사고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현장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카니발 탑승하셨던 40대 여성은 경상으로 지금 회복 중에 있고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몰되었던 30대 남성은 오늘 11시 22분경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17시간 가까이 되는 사퇴 시간 동안에 더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지 못한 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현황반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시간대별 조치사항. 대응 작전도를 보면서 구체적인 사항, 추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발견된 위치를 보시면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그 싱크홀, 그 아래 싱크홀 중심선을 기점으로 해서 오토바이를 20m 지점에서 3시 32분에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중심선에서 40m 지점에서 핸드폰을 발견하여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히려 더 앞쪽에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그 뒤에 중심선에서 50m 부근에서 구조 대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매몰된 깊이는 90cm 정도였고요. 들어갔던 그 상태, 헬멧을 끼고 바이크 장화를 신은 상태에서 거의 온전하게 엎어진 상태로 발견했습니다. 고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질문은 더 이상은 받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고. 네, 지금 지휘권이 이양됨에 따라서 향후 지휘는 강동구청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사회자께서 안내해 주실 거고요. 네, 다음 도시기반본부 담당자의 브리핑을 듣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토목부장 이지혁입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유가족께 깊은 사과와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정밀 종합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확인할 계획으로 원인 조사 후 도로를 신속히 원상복구하여 차량 통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언론사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예, 뒤에 계신 분.
마이크를 드릴까요? 네, 저 MBN 기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발견되신 분은 지금 지면을 기준으로 50m 지하에서 발견이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몇 미터 정도 깊이에서 발견이 된 건가요? 네, 매몰됐던 흙에서는 90cm지만 여기 대략 높이를 추정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바닥의 깊이는 18m, 동굴의 높이는 7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동굴과 지표면과의 두께가 11m, 땅꺼짐 현상이 생긴 그 두께가 약 11m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MBC 백승우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오토바이나 핸드폰 발견보다 더 앞서서 발견되셨는데 네. 그 수색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놓쳤다고 해야 될까요? 그 이미 한번 둘러본 지역에서 뒤늦게 발견된 이유가 뭘까요? 네, 둘러본 것은 맞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곳을 발굴해서 팔 수 없는 불가능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한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 브리핑상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구조 작업이 힘들었습니다. 지금 물과 토사가 섞여서 내려가는 와중에 공사와 관련된 중장비들이 엉켜 있었고, 그것을 펌프로 계속 밤샘 배수함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진흙이 딱딱하게 굳은 진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딱딱한 진흙이 계속 땅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부러진 삽이 많이 나왔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중장비가 들어가서 땅 바닥부터 긁는 작업을 구역으로 나누어서 진행한 후에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뒤에 계신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저 JTBC 양빈현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9호선 공사하다가 대피한 인원이 있는지 언제 대피했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누수가 어느 지점에서 얼마나 있었던 건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근무자는 지하철 공사장 관련 근무자가 4-5명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고요. 그분들은 조짐이 보이자마자 바로 탈출을 해서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수량은 지금 정확히 계산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지휘권이 이양된 후에 정밀하게 계산을 해서 보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치는 알 수 있을까요? 위치는 지금 육안으로 보이는 그 부분은 확인할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 조금씩 흘러나오는 곳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토사가 두껍게 쌓여 있기 때문에. 네. 예. 예, 그 도시 기반 시설 공사 YTN 배민혁이고요. 그 도시 기반 시설 공부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아침에 타고 다니는 오전 10시에 강동구청에서 나와서 그 배수관 관련해서 이렇게 보강 조치를 했다라는 제보자들이 있는데 해당 부분 관련해서 아까 구청 측에서는 땅꺼짐이 거의 연관이 있는 것만 같이 무너졌을 텐데 무너지지 않았으니 직접 연관성이 없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주셨는데 그 땅꺼짐의 조짐이 아니라고 지금 확정 지을 수 있는 발표가 있나요? 그렇게 답변한 구청의 문의 바랍니다. 예, 다른 질문. 아닙니다. 예, 서울시입니다. 예,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KBS 신지수인데요. 그 오토바이는 그러면 지금 인양이 됐는지랑 그러면 지금 매몰자 같은 경우는 한번 수색했던 부분 혹은 지나갔던 부분을 사실 다시 수색하셔서 한 건지 어떻게 하시다가 이제 발견을 하시게 됐는지. 네, 매몰 지점은 입구에서 가장 가까웠으나 수색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수색이 안 된 것입니다. 오토바이는 지금 꺼내진 상태로 있고 제가 전 브리핑 시간에 모델명하고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H사의 B로 시작하는 모델입니다. 110cc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꺼내진 겁니다. 네, 예,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면 왜 가능했던 건지 발견이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처음에는 쏟아진 토사와 물이 섞여서 굉장히 수위도 높았고, 그리고 공사와 관련된 시설 장비들이 엉켜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거길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밤샘 작업으로 물을 빼고 난 후에 그 딱딱해진 진흙 덩어리를 하나하나 뚫고 엉켜져 있는 장비를 풀고 다시 구조 장비, 중장비 포크레인 2대를 넣어서 바닥을 긁고 진행한 이후에만 발견할 수 있었던 구조입니다. 그래서 늦게 발견했습니다. 예,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강한대 기자라고 합니다. 네. 그 돌아가신 그 매몰자께서는 그러면 1차적으로 소방이 판단하실 때의 그 사인이 어떻게 되시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이게 뭐 매몰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그 물이 쏟아지면서 입사 것인지 그것이 아마 어느 정도 판단이 1차적으로도 가능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사망 원인에 대한 판정은 여기서 드릴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추정과 크게 다를 게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네, 이쪽이 먼저. 네, 저 한국경제신문 정의원입니다. 저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 묻는데 그 복구에는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총투여 예산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한 책정된 게 있는지 또 그리고 그 통합이랑 직책을 다시 한번 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토목부장 이재혁입니다. 지금 복구에 대한 소요 시간은 저희가 아직 현재 지금 복구 계획을 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에 선행해서 일단 원인 조사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그 기간이라든가 시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입니다. 일단 근무자분들 조짐 있을 때 바로 대피하셨다고 했는데. 네. 명일동 땅꺼짐 사고 관련해서 현장 브리핑,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구조 소식을 기다렸지만 실종자가 오늘 오전 11시 22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런 내용을 브리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추가적인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관련된 내용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복형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이 지금 그 지난 재판들을 좀 보면 계속해서 좀 의견 차이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 의견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갈렸죠. 네.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4인의 재판관과 함께 기각이라는 의견은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이 4인의 재판관들이 지적했던 이 헌재 재판관 이 3인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헌적 요소는 있지만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는 아니다라고 4인의 재판관을 본 반면에 김복형 재판관은 이 재판소의 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 위헌 위법하지 않다. 즉, 이 한 총리에 대해서 어떠한 소추 사유도 위헌 위법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에 반면에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도 위헌 위법하고 또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같은 경우에도 위헌 위법하고 두 가지 사유가 모두 위헌 위법성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굉장히 중대하다라고 봤거든요. 예. 두 재판관의 의견 차이가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어쩌면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이 계속해서 길어지는, 즉 헌재 재판관들의 지금 이 숙고가 장기화되는 한 가지의 원인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부 재판관들의 시각이 좀 엇갈리고 있고 세 갈래 길이라는 얘기도 있고 결과를 보고 그리고 또 헌법재판관 미임명 부분을 놓고 보면 거의 네 갈래 길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좀 이런 주요 현안에 대해서 양보 없이 시각이 상당히 좀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갈래로 갈린다라는 건 사실 흔치 않고요. 이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4대4로 두 가지 의견 정도로 갈리는 게 통상적인데 같은 기각 의견을 내면서도 소추 사유별로 판단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의견을 내고 있고 의견 간의 타협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헌법 법률에 위반된다.
라는 지금 재판관이 따지고 보면 5명인 거고 네. 그리고 위반이 아예 아니다라고 한 재판관이 있는 거고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은 또 2명의 재판관이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봤던 이 해당 이 결정문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결과까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전 어제 결정문을 보면서 적어도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각하의 가능성은 좀 낮아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일단은 이 형사 사건의 수사 기록을 이 헌재 재판에 끌어와 쓰는 부분에 대해서 그간 윤 대통령에서는 이것이 위법식 증거고 이 부분은 각하의 사유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예. 한총리 사건에 대해서도 동의를 했거든요. 형사 사건의 기록을 끌어다가 헌법 재판에 사용했지만 예. 이 부분이 부적법 각하의 사유로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윤 대통령도 이 부분을 주장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여졌고요. 뿐만 아니라 이 형법상 내란죄 쟁점에 대해서 국회 의결 없이 이 청구인이죠. 국회 측이 임의로 빼버린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각하의 사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한 총리 같은 경우에도 같은 쟁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각하 사유로 설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는 뜻은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이 각하의 근거들이 헌재 재판관들은 그렇게 각하의 사유로 상당성 있게 보고 있지 않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물론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탈락시킨 것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다투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소송 요건은 당사자의 신청 없이 법관이 직권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저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각하 사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 좀 낮아졌구나 이 정도는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일각입니다. 네. 김복형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의 결정이 관건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말씀 주신 것이 바로 각하의 의견을 냈던 2인의 재판관들의 그 각하 사유를 좀 보시면 네.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각하의 이유가 한 총리에 대해서는 일반 의결 종족수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 소추시킬 수 있는 그 가중 의결 정족수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봤거든요. 네. 그러면서 각하 의견을 냈는데 그 사유가 대통령 권한 대행의 경우에 일반 의결 정족수로 자꾸 탄핵을 시킬 경우에 국가 비상 상황에서 그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가중 의결 정족수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비상 상황, 탄핵 소추권의 남용 남발 이것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야당의 탄핵 소추권 남용 이 주장과 닮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각하 의견을 낸 이 2인의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주장하고 있는 그 주장의 결과 같이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에게 조금 우호적인 그런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지형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 선고가 나올 수 있는가 이 부분이잖아요. 개인적으로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지난주에는 이번 예. 주 목금 정도에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 이유가 헌재 입장에서도 3월 안에는 결정을 내놓아야 된다라는 심리적 압박도 있을 것이고요. 네. 국민들의 요구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언론들이 지금 이 선고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3월 안에는 선고가 될 것이라고 봤는데 내일 이제 일반 선고가 잡혔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인 금요일에 바로 이어서 국가적으로 정말 중차대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놓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빠르면 4월 초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세요? 네, 다음 주가 되면 벌써 3월 31일부터 4월 첫째 그렇게 주가 되는군요.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네. 4월 첫째 주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내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도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쟁점을 보면 김문기 골프 그 발언과 그리고 이게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그 국토부 협박했다라는 발언이 아무래도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쟁점 중에 그나마 변동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한 방송에서의 발언인데요. 네. 실제 검찰의 이 재판부도 방송사 4곳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각 발언마다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한 공소사실 어떤 것과 매칭이 되는지 정확히 특정하라라는 요구를 공판 과정에서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현재 적시된 공소장만으로는 유무죄를 판단할 만큼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1심과 달리 2심에서 어떤 결과에서 변동성을 가져온다면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이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던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한 부분은 좀 변동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는 사실 국토부 직원들은 1심뿐만 아니라 2심에서도 계속해서 협박을 한 바가 없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신청한 증인조차 이 협박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 증언을 내놓았기 때문에 사실은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는 결과가 변동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은 이제 김문기 몰랐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변동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하시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이 부분이 이제 주요 쟁점이었잖아요. 이제 1심 재판부에서는 골프를 안 쳤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발언에서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전략을 이재명 대표가 좀 바꿨을까요, 항소심에서?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결국 사진을 조작했다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1심 재판부에서는 조작했다라는 의미를 일반인이 듣기에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인식, 고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무죄로 이제 이 판결 선고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검찰에서는 그대로 유죄가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판단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김문기 관련해서 다 무죄가 나오면 전체적으로는 그럼 뭐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낮아질 수도 있다. 민주당에서는 그런 기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상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 유죄 그리고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 전부 무죄가 나온다 한들 벌금 100만 원 미만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0% 정도가 무죄가 선고되는 건데요. 원심의 형량이 워낙에나 무거웠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벌금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형종의 변경을 가지고 오는 건데요. 형종이 변경된다 한들 벌금 500만 원 정도 부근의 선고는 가능하겠지만 100만 원 미만까지 낮추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전부 무죄를 받는 것이 이 사건은 어떤 피선거권 박탈이나 이런 이슈로부터 벗어나는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인 쟁점들 살펴봤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하늘이 잿빛 장막에 갇힌 듯 공기가 무척 답답한데요. 중국발 스모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데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이 황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분들은 가급적이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로 인해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지만 대기의 건조함은 여전합니다. 특히 서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고 있어 추가 대형 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무척 큰 상황인데요. 현재 전국의 산불 위기경보 상위 2단계인 경계와 심각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고온 건조한 강풍에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만큼 산림 인근에서는 화기 사용을 절대 삼가셔야겠습니다. 현재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또 황사가 전국을 뒤덮으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함께 뒤처져 있습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과 전북, 대전과 부산, 울산 지역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 19도, 광주 24도, 대구는 26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에서는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오늘처럼 고온 건조한 날씨에 대기질도 좋지 않겠지만 모레는 산불이 진화 중인 영남을 비롯한 전국에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의 양은 영남 지역에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 않겠지만 산불 진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미세먼지도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무척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호흡기 건강관리와 함께 옷차림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